오늘 안에 찍어. 남편이 던진 이혼 신고서가 임수혜의 얼굴을 치고 영정사진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례해를 하녀처럼 부린 남편이 뒤돌아선 건 친정아버지가 땅에 묻힌 지 6시간도 지나지 않은 밤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뭘 남겼든 나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 나한테도 돈 받을 생각도 말고 이것도 같이 찍어요. 남편 최도연이 던진 서류에는 이혼 신고서 말고도 친정 재산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임수혜는 말없이 도장을 들었어요. 그로부터 닷새 뒤 태광도 시계발 강남영업팀장 최도연에게 사내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강남대로 2천억짜리 빌딩 신임 대표이사 취임 안내. 이름 석자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을 공들인 빌딩의 새 주인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그 빌딩의 새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받아낸 이혼 도장 하나가 닷새 뒤 그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최도연이 젓가락 끝을 손가락으로 톡 밀었습니다. 1cm쯤 비뚤었던 모양이에요. 임수혜는 행주를 쥔 채 그 손을 봤습니다. 새벽 6시 연례해째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국은 뜨겁게 생선은 가시를 발라서 젓가락은 오른쪽으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날 아침은 길어졌습니다. 임수혜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바로 놓았어요. 최도연은 태광도 시계발 강남영업팀장이었습니다. 강남의 낡은 빌딩을 사들여 헐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는 사업을 맡은 사람이었죠. 회사에서는 그를 강남 큰손 잡는 남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큰손을 잡는 방식은 따로 있었는데 임수혜가 바로 그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소는 한 특급 호텔 꼭대기층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깔려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초가 켜져 있었어요. 입구에서 호텔 직원이 손님들의 외투를 받았습니다. 검은 드레스, 자주색 드레스, 진주를 두른 목들. 사모님 넷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임수혜가 들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투를 직원에게 맡겼지만 임수혜는 곧장 룸 안쪽 작은 보조 주방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챙겨온 앞치마를 꺼내 허리 뒤로 끈을 묶었습니다. 끈을 당기는 동안 테이블 쪽에서 웃음이 한번 높게 터졌어요. 물병을 들고 임수혜가 테이블로 나왔을 때 사모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임수혜의 얼굴에서 앞치마 끈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어머, 최 팀장님 사모님이세요? 최도연이 와인잔을 손안에서 천천히 돌렸습니다. 편하게 시키세요. 얘는 이런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웃음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어요. 임수혜는 빈잔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차오르는 동안 병을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석에는 오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성부동산그룹 오태규 회장의 외동딸. 한 번 이혼했지만 강남 부동산 모임에서는 모두가 눈치를 보는 여자였죠. 오미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임수혜가 잔을 채우는 손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임수혜가 오미라 앞잔에 물을 따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미라가 와인잔을 들다가 손목을 슬쩍 기울였어요. 붉은 와인이 테이블보 위로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잔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도 함께 젖었어요. 그건 다음 사업건 자료인 듯 최도연이 미리 꺼내둔 종이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오미라가 입가에 손을 댔어요. 미안한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도연이 임수애를 돌아봤어요. 뭐해? 닦아? 임수애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와인을 닦고 젖은 서류를 한 장씩 들어 물기를 훔쳤어요. 그러는 동안 그녀의 눈이 종이 위 한 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임차인명도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건물을 파는 쪽이 부담한다. 임수애는 그 줄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테이블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모 하나가 와인잔을 입에 댄 채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 진짜 사모님 맞아? 직원 아니고? 글쎄, 요즘 누가 부인을 저렇게 데리고 다녀. 임수애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주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 닦은 뒤 빈 물병을 들고 보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또? 임수애는 손을 한 번 쥐었다. 천천히 폈습니다. 방금 그 서류의 한 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임수애는 몰랐습니다. 상석의 저 여자가 최도연에게 그저 거래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방금 자기가 닦아낸 그 한 줄이 얼마 뒤 자기 손으로 뒤집게 될 계약서의 함정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늦게 임수애는 최도연이 잠든 걸 확인하고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임병국이 매달 보내온 서류 봉투가 그 안에 쌓여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수선 이력표, 관리비 정산표. 그런데 어느 봉투에도 건물 이름과 주소, 감정가는 까맣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붙일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이름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조건을 보고 사람을 봐라. 임수애는 아버지가 어디 작은 건물 관리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읽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작은 글씨에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본 그 줄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조항이었어요. 건물을 파는 쪽이 명도와 복구 비용을 떠안는 구조. 임수애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다만 그 종이가 누구의 사업이고 어느 건물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여백의 아버지 메모 옆에 임수애는 자기 표시를 더했습니다. 좋은 말이 많은 계약서일수록 작은 글씨를 먼저 봐라. 임수애는 그 줄 옆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리 못하는 남자는 저 별로예요. 특급 호텔 라운지바 통유리 앞에서 오미라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도연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어요. 곧 합니다. 곧이 언제예요? 최 팀장님, 그 말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요? 오미라는 잔 너머로 최도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남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강남 개발판에서 쓸만한 패가 하나 있는데 그 패가 죗값을 하는지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오미라에게 최도연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잘생겼거나 다정해서가 아니라 강남 노후 빌딩 매입과 재개발 정보를 손에 쥔 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성 부동산 그룹 안에 끼워 넣고 부리기 좋은 말. 다만 그 말이 아직도 낡은 집 딸 하나를 못 끊어내고 있었어요. 그 낡은 집 딸한테 발목 잡히지 마요. 최 팀장님 정도면 더 높은 데를 봐야죠. 최도연은 그날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오미라에게 가면 자신도 강남 부동산 재벌가의 사위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끝에는 늘 장인 임병국의 모습이 따라붙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낡은 단층집, 금간 담장, 비 오는 날이면 물이 떨어지던 처마, 시장에서 산 점퍼를 입고
마을버스에 오르던 노인. 최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장인어른은 평생 뭘 모으신 거야? 수도권 끝 낡은 집 하나가 전부잖아. 집으로 돌아온 최도연은 안방에서 통화 중인 임수애를 흘끗 봤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열었어요. 곧 정리합니다. 장인 장례만 끝나면 바로. 전송 표시가 떴고 잠시 뒤 화면 위로 답장이 떠올랐습니다. 최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장인의 장례. 최도연은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 임수애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박자 느렸습니다. 수애야,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아빠. 그 서류들 아직 읽고 있지? 네, 읽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짧게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두어 번 이어졌어요. 아빠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웃으며 넘겼어요.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임수애는 창밖 가로등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수애야,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라. 내 방 그대로 둬뒀다. 임수애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네, 아빠. 그럴게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기침이 무엇이었는지도, 매달 그 봉투를 붙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도 임수애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임병국은 그 낡은 단층 집의 방에서 아침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병실이 아니었어요. 넓은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이 깔린 방, 벽에 걸린 진한 달력, 서랍 위에 멈춰 선 손목시계뿐이었죠. 임수애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임수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발인 날 그 작은 마당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금간 담장 앞에서 구두를 벗고 좁은 마루로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한참을 숙였다 일어나며 눈가를 닦았어요. 그중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가 향을 올린 뒤 임수애에게 검은 파일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직접 챙기시던 자료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깊이 인사한 뒤 돌아섰어요. 임수애는 그 자리에서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건물 관리 일을 했으니 그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려니 했죠. 최도연은 장례 내내 조문객에게 곁을 주지 않았어요. 상주 자리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손님에게도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임수애가 답례 인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면 그 틈에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금이 간 담장, 색이 바랜 대문, 처마 밑에 받쳐둔 낡은 양동이, 그 위로 입꼬리가 빗두름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평생 모은 거라니. 담장 꼴 좀 봐. 임수애는 그 말을 들으며 마당 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기 잎을 다 떨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집은 돈이 없어서 떠나지 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집이었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엄마가 손수 심은 것이었고 부엌 창가에는 엄마가 쓰던 작은 화분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임수애가 어린 시절 열이 펄펄 끓던 밤, 엄마가 젖은 수건으로 밤새 이마를 닦아주던 그 방도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는 이 집을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임병국은 가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돈 되는 건물이야 팔 수 있지. 그래도 내 엄마가 웃던 집은 못 판다. 사람들은 임병국을 초라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낡은 집에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최도연은 집의 값을 받고 임병국은 그 집에 남은 사람의 시간을 받습니다. 같은 집을 보면서도 두 사람이 본 것은 그렇게 달랐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대문을 나서기 무섭게 최도연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장례비는 내가 알아서 해. 친정 일이잖아. 임수애는 영정 앞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최도연은 그 길로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임수애를 향해 툭 던졌습니다. 짝! 종이가 임수애의 뺨을 치고 영정 앞 제사상 위로 떨어졌어요. 이거 오늘 안에 찍어.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임수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이 따끔했지만 손을 올려 만지지는 않았어요. 하필 오늘이어야 해? 최도연이 낮게 웃었어요. 오늘이라서야.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는 종이 한 장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인쇄된 글씨가 향 연기 너머로 보였어요. 이것도 같이 찍어. 확인서야. 임수애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친정 상속 및 재산 문제에 관하여 최도연은 향후 어떠한 권리도 관여도 주장하지 않으며 임수애 또한 해당 문제로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도연이 종이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내 아버지가 뭘 남겼든 빚이든 뭐든 나한테 넘길 생각 말고 너도 나한테 돈 요구할 생각 마. 그거면 돼. 임수애는 그제야 모든 게 또렷해졌어요. 오미라구나.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식 날 밤에 나를 정리하고 그 여자에게 가려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건 기껏해야 빚이나 낡은 집일 거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구나. 임수애는 도장을 들기 전에 아버지 영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옅게 웃고 있었어요. 임수애는 다시 종이로 눈을 내렸습니다. 도장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탁! 향 냄새 가득한 방 안에 그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최도연은 두 장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말기는 알아듣네. 미닫이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졌어요. 임수애는 아버지 영정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빨갛던 끝이 잿빛으로 사그라들더니 가는 연기 한 줄만 천장으로 곱게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다 임수애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천천히 내려앉았을 뿐이에요. 최도연은 다음날 오전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임수애는 법적으로도 그의 아내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최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받아낸 그 도장 하나가 닷새 뒤 자기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요. 사흘 뒤 임수애는 광화문의 한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높은 천장, 긴 복도, 발소리가 또박또박 울리는 대리석 바닥. 낡은 단층 집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변호사 강재원이 회의실 문을 열어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어요. 임병국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임수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말이 귀에 낯설게 와박혔어요. 임수애는 잘못 들었나 싶어 강재원의 얼굴을 봤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BK 자산관리, 보유 자산 강남대로 BK 빌딩, 감정가 2천억 원, 단독 상속자 임수애 씨. 임수애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BK 빌딩이라면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는 그 빌딩 맞습니다. 임병국 회장님께서 실소유 주셨어요. 임수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원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은 평생 당신 이름을 밖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빌딩은 전문관리법인을 통해 운영하시고 정작 본인은 그 낡은 집에서 사셨죠.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회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강재원이 잠시 임수애를 봤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내 돈을 본다. 그러면 내 딸한테 접근하는 사람도 내 돈을 보고 올 거다. 그게 제일 무섭다고요. 임수애는 숨을 가만히 들이켰어요.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임수애는 임병국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빌딩을 팔지 않았는지, 왜 그 낡은 집을 끝내 지켰는지 이제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딸이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보낸 그 자료들에는 정작 건물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주소와 소유주와 감정가가 모두 까맣게 가려진 검토용 사본이었습니다. 이름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조건을 보고 사람을 봐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임수애는 그 서류들이 어느 건물 자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구조와 작은 글씨, 비용이 숨어 있는 조항을 읽어내는 법만큼은 연례의 동안 몸에 새겼어요. 그 검토용 사본들이 전부 강남대로 2천억짜리 빌딩의 실무 자료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딸이 모욕을 견디는 동안 혼자서 조용히 딸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한 통씩 말없이 봉투 안쪽에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획이 떨렸지만 한자 한자 또렷했습니다. 수혜야, 아버지가 너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게 아니다. 빌딩은 그냥 벽돌이고 종이다.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건 내가 다시는 사람한테 속지 않는 눈이다. 돈을 보지 마라. 사람을 봐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내 눈으로 가려내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아버지 없이도 내가 판단해라. 너는 그럴 수 있는 아이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임수애는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건 빌딩 때문이 아니었어요. 2천억이라는 숫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례 동안 한마디 생색도 없이 딸을 준비시켜 왔다는 것. 자기가 앞치마를 두르고 잔을 채우던 그 밤마다 아버지는 멀리서 혼자 무언가를 쥐어주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야 손에 만져졌기 때문이었어요. 임수애는 편지를 접어 가슴께에 가만히 댔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인수인계 절차부터 설명해 주세요. 강재원이 잠시 임수애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따님을 단독 상속자로 지정하셨는지 오늘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임수애는 강재원과 함께 BK 빌딩을 처음 찾았습니다. 강남대로 한복판 20층이 넘는 건물이었어요. 임수애는 고개를 들어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름 한 번 올리지 않고
지켜온 건물이었어요. 1층 상가를 둘러보는데 김이 오르는 오래된 떡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어요. 강재원이 임수애를 소개하자 노인이 시루를 젓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세요? 아이고, 회장님을 닮으셨네. 노인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떡집만 22년 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회장님이 딱 2번 올리셨어요. 그것도 올리기 전에 꼭 물으셨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되냐고. 안 된다 하면 그 애는 그냥 넘어가셨고요. 임수애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명절이면 떡 한 접시 갖다 드리면 다음엔 꼭 뭐라도 들려보내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 자리 회장님은 함부로 안 빼셨습니다. 노인이 갓 쪄낸 떡 한 봉지를 임수애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떡집을 나서며 임수애는 빌딩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손안의 떡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밥벌이하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낡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는 이 건물에 깃든 사람들의 시간을 함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태광도 시계발이 밀어붙인 금형도 조항이 임수애의 눈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입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단계도 보상도 없이 한꺼번에 밀어내는 구조.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22년 동안 지켜온 저 떡집 노인의 자리를 종이 한 줄로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임수애는 그 빌딩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밤 임수애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사회는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왼쪽에는 아버지가 보낸 검토용 사본을, 오른쪽에는 태광도시 개발의 매입 제안서를 나란히 펼쳤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2종이의 작은 글씨를 번갈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손끝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명도와 복구 비용을 매도인에게 몰아넣는 조항. 얼마 전 호텔 다이닝룸에서 와인에 젖은 채 닦아냈던 그 종이의 한 줄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사업인지 몰랐던 그 함정이 지금 자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임수애는 아버지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백에 익숙한 글씨가 있었어요. 상대가 서두르게 만들면 그 이유를 찾아라. 급할수록 손에는 한쪽에 쌓인다. 임수애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분쟁 점포 세세명도 소송 비용, 예상 합의금, 상한 없이 풀린 지연 위약금, 원상복구 추정치,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방 안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숫자가 더해질수록 종이 아래쪽 합계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창에 새벽빛이 비칠 무렵 임수애는 마지막 숫자를 적었습니다. 187억. 임수애는 그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연필을 내려놓고 잠시 2손을 모았습니다. 14해 동안 밤마다 읽어온 그 작은 글씨들이 마침내 한 줄의 숫자로 모여 있었어요. 대표님, 실례지만 빌딩 운영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말끝에 옅은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BK 자산관리 임시 이사회 긴 탁자 맞은편에 앉은 임원 셋이 임수애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전업주부 출신, 경영 이력 없음. 어느 날 갑자기 회장 자리에 앉은 외동딸. 그 시선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원 하나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보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떠나시면서 대표 자리가 준비 없이 넘어온 셈이라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빌딩 운영이 보기보다 복잡합니다. 임대차 명도, 세무, 시설 관리의 분쟁까지
한두 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어요. 당신은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임수애는 그 웃음을 못 들은 척 가방에서 검토용 사본 한 부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온 연례 해치 자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밤마다 읽었습니다. 임원이 가볍게 웃으려는 찰나 임수애가 다른 서류 한 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태광도 시계발이 제출한 기존 매입 제안서였어요. 그보다 먼저 이 제안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조건으로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나이든 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시험하듯 물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임수애는 제안서를 한 장 넘겼습니다. 먼저 매입가입니다. 강남대로 시세보다 12% 낮게 잡혀 있어요. 여기까지는 흔한 협상이라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 조항이에요. 종이를 또 넘겼습니다. 손끝이 한 줄에 가서 멈췄어요. 리모델링이 끝난 뒤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비용. 그게 늦어질 때 무는 지연 위약금. 건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원상복구 비용. 이 셋이 전부 우리 쪽 부담으로 걸려 있습니다. 임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통상적인 조건 아닙니까? 통상적이라면 한쪽에만 몰아넣지 않습니다. 임수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빌딩에는 현재 임대차 분쟁 중인 점포가 셋 있습니다. 명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연 위약금에 상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여기에 분쟁 점포 셋의 명도, 소송 비용과 예상 합의금, 원상복구 추정치를 더하면 임수애가 사본 여백에 적힌 숫자를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와 그 옆에 자기가 더해둔 계산이었어요. 이 조건 그대로 매각하면 우리가 빌딩을 팔고도 떠안는 우발 채무가 최소 187억입니다.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큰 구조예요. 탁자 위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나이든 임원이 자기 앞에 서류를 황급히 넘겼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 회계팀도 짚어내지 못한 조항입니다. 임수애가 제안서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메모를 남겨두셨더군요. 좋은 말이 많은 계약서일수록 작은 글씨를 먼저 보라고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때 임수애를 훑던 그 눈빛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이사회에서 두 가지가 결정됐습니다. 태광도 시계발과의 기존 매입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모든 협의는 공개 입찰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서는데 나이든 임원이 임수의 곁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따님께 자료를 보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임수애는 사본을 가방에 도로 넣으며 역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본 한 장은 얼마 전 호텔 다이닝룸에서 와인에 젖은 채 임수애가 닦아냈던 그 조항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곧장 공문이 되어 태광도 시계발 강남 영업팀으로 내려갔습니다. 최도연의 책상 위에 아침부터 긴급 공문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BK 자산관리 신임 대표이사 취임 안내, BK 빌딩 매입 협의 담당자 변경 및 기존 수의 협의 중단, 향후 공개 입찰 방식 전환, BK 빌딩. 그 네 글자에 최도연의 눈이 먼저 갔어요. 태광도 시계발이 3년을 매달려온 강남 핵심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빌딩을 사들여 헐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는 사업. 이 계약 하나만 성사되면 최도연은 영업본부장 자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접대비를 쏟고 관리법인 담당자들 비위를 맞추고 명절마다 굴비 세트를 돌린 것도 전부 이 한 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의협의 중단, 공개 입찰 전환이라니 최도연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그는 커피잔을 들며 공문을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신임 대표 이름 석자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임수애. 들고 있던 커피잔이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갈색 커피가 잔 끝을 넘어 공문 위로, 책상 위로 번졌어요. 옆자리 직원이 휴지를 뽑아들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최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젖은 공문을 그대로 든 채 같은 이름 석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곧장 검색창을 열었어요. BK 자산관리, BK 빌딩 실소유주, 신임 대표 임수애. 화면에 양력이 떠올랐습니다. 생년월일 출신지. 최도연이 아는 그 임수애의 것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동명이인이겠지. 최도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팔짱을 끼려던 손이 어중간하게 풀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임수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받았어요. 법무법인 강재원입니다. 임수애 대표님께 연락하실 일은 저희를 통해 주시면 됩니다. 최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 임수애에게 변호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전화 한 통 마음대로 넣을 수 없는 벽이. 그날 오후 최도연은 차를 몰고 수도권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장인의 낡은 단층 집 앞이었어요. 그런데 집 대문에 처음 보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수 공사 안내. 시행 BK 자산관리. 마당 안에서 인부 둘이 금간 담장을 손보고 있었어요. 최도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누가 공사를 시킨 겁니까? 인부가 허리를 펴며 대답했어요. 대표님 지시로 들어왔습니다. 대표가 누군데요? 임수의 대표님이요. BK 자산관리. 최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쪽 잎을 다 떨군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평생 가난의 증거라고 비웃던 그 집, 그 담장, 그 감나무를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비로소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날 밤 자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가 뭘 남겼든 빚이든 뭐든 빚. 그는 빚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남긴 건 강남대로 한복판에 2천억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 키가 미끄러져 마당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도연은 한참 동안 그것을 줍지 못했어요. 최도연은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자신이 3년을 공들인 제안서의 함정을 한 번도 회사 밖으로 나가본 적 없다던 전처가 단 10분 만에 187억으로 환산해 냈다는 것을요. 최도연이 장인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강남 영업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탕비실에서 복도에서 직원들이 말을 줄였어요. 최도연이 지나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BK 대표가 팀장님 전처라던데 진짜예요? 최도연은 못 들은 척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어요. 3년을 쫓아다닌 빌딩 주인이 자기 장인이었다는 이야기. 그 딸을 장례식 날 밤에 정리했다는 이야기. 소문은 이미 회사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상무가 최도연을 불렀어요. 자네, 장인 집안을 정말 몰랐나? 3년을 그 빌딩에 매달린 사람이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제안서를 중단시켰어. 12% 저가의 명도 비용 조항까지 짚어서
최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무가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어요. 최 팀장, 자네 말이 맞기를 바라네.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태는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상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도연은 그 자리를 나오며 머릿속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임수애가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라고 회사에 못 박아두면 이 모든 게 한때의 변덕으로 정리될 거라고요. 거짓 보고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미라가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불빛이 깔려 있었어요. 그날 밤 최도연은 오미라의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잠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사람 얼굴이 아닌데. 최도연은 잔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처가 갑자기 BK자산관리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창가에 오미라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BK자산관리요? 예. 말이 됩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고 접대 자리에서 앞치마 입고 술이나 따르던 여자입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거겠죠? 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잔을 입에 댄 채 최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실 오미라는 이미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3호 모임에서였어요. BK빌딩 실소유주였던 노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그 빌딩을 통째로 물려받은 사람이 노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이야기. 한동안 모임의 화제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들 그 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자기 앞 남자의 전처라는 겁니다. 오미라는 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BK빌딩 2,000억. 그 빌딩 주인이 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장례식 날 밤에 제 발로 걷어찬 남자. 최 팀장님. 그 말 사실이면 좋겠네요. 예. 그 여자가 정말 그 임수애라면 최 팀장님은 3년 동안 장인 빌딩을 사겠다고 남의 집 문턱을 넘나든 셈이네요. 그리고 그 딸을 장례식 날 밤에 정리했고요. 최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미라의 말투가 그날따라 달랐어요. 평소처럼 부드럽지도 장난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잔 너머로 최도연을 보는 눈이 어딘가 식어 있었어요. 마치 물건의 값을 다시 매기는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오미라가 이 남자를 곁에 둔 건 강남 개발판에서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천억짜리 판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제 발로 차버린 남자라니. 오미라의 셈에서 최도연의 값이 빠르게 깎이고 있었어요. 농담이세요? 최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미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가봐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최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오미라의 오피스텔에서 등을 떠밀리듯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어요.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올려 고쳐 매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본인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임수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같은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강재원입니다. 최도연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연례에 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여자가 이제는 전화 한 통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최 팀장, BK자산관리 신임 대표가 자네 전처라는 말이 돌던데. 다음 날 태광도 시계발 본사 임원실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책상 너머로 최도연을 봤어요. 회사에 벌써 소문이 돈 모양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박상무가 눈을 좁혔어요. 무슨 뜻이야? 최도연은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걱정하는 표정을 만들어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이름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갑자기 받은 데다 이혼까지 겹쳐서 실무 판단을 제대로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접촉해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겉으로는 아내를 염려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은 하나였습니다. 임수애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의 결정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는 것. 그렇게 깔아두면 공개 입찰 전환도 한때의 변덕으로 몰 수 있다고 계산한 거예요. 박상무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 자네만큼 그 집안을 잘 아는 사람도 없겠지. 말끝이 묘했어요. 최도연은 그 말의 결을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BK빌딩은 우리 회사가 3년을 매달린 거냐. 자네 개인 사정으로 이 건이 흔들리면 책임은 자네가 져. 알고 있습니다. 최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임원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걸음이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태광도시개발 대표이사 앞으로 BK자산관리의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기존 매입 협의 전면 재검토, 향후 공개 입찰 방식 전환, 운영 설명회 참석 요청, 장소는 BK빌딩 38층 대회의실, 수신인 명단에 태광도시개발 대표 박상무 그리고 담당자 최도연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어요. 박상무가 최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최 팀장, 자네도 설명에 들어가. 3년 담당한 자네가 빠지면 그림이 이상하잖아. 예. 대답하는 최도연의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실무 판단을 할 상태가 아니라던 전처가 회사 대표를 정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것도 그 빌딩 38층, 자신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그 층으로요. 그날 밤 최도연은 다시 오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미라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째에야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설명회 끝나고 봐요. 그때 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최도연은 알지 못했어요. 오미라는 이미 설명회장에서 누가 위에 서고 누가 무너질지 보고 나서 결정하려는 거였습니다. 최도연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 시험대에 올라 있었어요. 설명회 전날 밤, 최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 살림집으로 갔어요. 임수애가 나간 뒤로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상자를 찾으려는 거였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최도연은 침대를 밀고 바닥에 엎드려 그 밑을 들여다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 있었어요. 상자가 놓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어요. 임수애가 밤마다 꺼내 읽던 그 서류 봉투들,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장인이 보내는 잡동산이라고 무시했던 것들, 그게 한 장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빈 바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끝이 먼지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14해. 그 여자는 자기 옆에서 밤마다 무언가를 읽고 있었어요. 자기가 코골며 자는 동안 그게 무엇이었는지 최도연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빈 상자 앞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텅 비어 있었어요. 최도연은 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 빈집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을 봐라.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 임병국이 임수애에게 한 말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임수애는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사람의 눈빛보다 그 사람이 그리는 미래가 더 커 보였으니까요. 최도연을 처음 만난 건 31살 때였습니다. 반듯한 양복, 강남 개발회사 직원, 앞날이 밝아 보이는 남자. 그러나 결혼 첫 해부터 최도연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제삿날이면 임수애 혼자 새벽부터 전을 부쳤고 접대 자리에서는 앞치마를 입혀 사모님들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최도연은 늘 같은 말로 아내를 깎아내렸어요.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키면 손은 빠릅니다. 머리 쓰는 일은 못 맡겨요. 임수애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첫 봉투가 도착한 건 결혼 3년 차 어느 새벽이었어요.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 앞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어요. 수혜야, 내가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서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건 배워둬라. 살다 보면 반드시 쓸 때가 있다. 처음에는 한 줄을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임수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봉투가 한 달, 또 한 달 쌓이는 동안 그녀의 눈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그 옆에서 잠을 잤어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무엇을 읽는지, 장인이 왜 매달 두꺼운 봉투를 붙이는지, 그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면 그 봉투 한 통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매달 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아버지가 결코 가난한 노인일 리 없다는 거요. 하지만 최도연은 끝내보지 못했어요. 집의 값을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고 아내의 손을 부리느라 아내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설명회 전날 밤 임수애는 침대 밑 상자를 꺼냈어요. 14해치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임수애는 맨 아래 가장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자료와 함께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쪽지였어요. 수혜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내 방 그대로 있다. 임수애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정한 위로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어떤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딸이 스스로 그 집을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달 딸의 손에 조용히 무기를 쥐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임수애는 쪽지를 가슴께에 가만히 댔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수애는 옷장에서 진회색 재킷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생일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깨선이 단정했고 등을 곧게 세워주는 옷이었습니다. 임수애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잔을 채우던 여자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임수애는 재킷 단추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채웠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볼게요. 사람을요. 거울 속 여자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설명회 당일 BK 빌딩 1층 로비. 정면 벽 거대한 전광판에 흰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BK 자산관리 운영 설명회. 대표이사 임수애. 태광도시개발 대표와 박상무 그리고 최도연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다 그 글씨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어요. 최도연은 그 이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빌딩을 사려고 드나들었지만
정작 로비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적은 없었어요. 늘 관리실 쪽문으로 드나들며 담당자에게 명함을 디밀고 굽신거리던 곳이었습니다. 그 빌딩 정문 전광판에 자기가 버린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성 부동산 그룹 관계자 자격으로 온 오미라도 그 전광판을 봤습니다. 임수혜. 세 글자를 오미라는 입속으로 한번 굴려봤어요. 그러고는 옆에 선 최도연을 곁눈으로 한번 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8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대회의실이 보였어요. 입구 옆 동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K자산관리 대표이사 임수혜. 최도연의 팔짱이 저절로 풀렸어요. 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저절로 풀린 거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좌석 배치부터 위계는 분명했어요. 긴 탁자 상석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한쪽 면에는 BK자산관리 임원들이 여유 있게 자리를 잡았고 맞은편에는 태광도시개발 사람들이 나란히 앉았어요. 부르는 쪽과 불려온 쪽. 자리만 봐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도연은 맨 끝자리 박상무 옆에 앉았어요. 물잔을 끌어당기는데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을 공들인 그 빌딩 안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시가 되자 회의실 정면 문이 열렸습니다. 임수혜가 들어왔어요. 진회색 재킷, 손에는 서류 한 묶음.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회의실 바닥에 또렷하게 떨어졌어요. 오미라의 손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얼음을 채워주던 여자. 와인을 쏟아도 말없이 닦던 여자. 자기가 직원처럼 부리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BK빌딩 38층 회의실 상석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미라는 펜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청담동도 아닌 특급 호텔 다이닝룸에서 자기가 잔을 기울여 와인을 쏟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임수혜는 상석으로 걸어가며 끝자리에 최도연을 한번 봤어요. 시선이 스쳤다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아는 척도 인사도 없었어요. 최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반쯤 일어서려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태광도 시개발 대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는 최도연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임수혜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BK빌딩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혜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공실률, 임대 구조, 향후 관리 계획. 막힘이 없었어요. 숫자 하나, 조항 하나를 짚을 때마다 BK자산관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광도 시개발 대표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보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임수혜가 화면에 한 장의 서류를 띄웠어요. 태광도 시개발이 제출한 기존 매입 제안서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담당자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담당 강남영업팀장 최도연. 최도연은 자기 이름이 대형 화면에 뜨는 걸 봤습니다.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태광도 시개발 측 제안은 검토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건으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굳었어요. 임수혜는 손끝으로 제안서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매입가가 강남대로 시세보다 12% 낮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비용, 지연 위약금, 건물 복구 비용이 전부 우리 쪽 부담으로 걸려 있어요. 작은 글씨로요. 명도 분쟁 중인 점포 3곳까지 계산에 넣으면 우리가 빌딩을 팔고도 떠안는 우발 채무가
최소 187억입니다. 임수혜가 다음 장으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빼곡한 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광도 시개발이 제안서에 반영한 영업비성 비용과 저희가 확인한 접촉 기록을 대조해 정리한 표입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렸어요. 최도연이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그건 영업 관행입니다. 어느 회사나 하는 영업 관행이 아니라 임수혜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낮은 매입가를 감추기 위한 비용이었죠. 빌딩을 싸게 사들이려면 그만큼 사람을 오래 구워 삶아야 하니까요. 3년간 이 자리에 들인 비용이 그 12% 저가의 진짜 원가입니다. 박상무가 최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최 팀장, 자네 이명도 비용 조항 알고 넣은 건가? 최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넣은 거라면 회사를 속인 거고 모르고 넣은 거라면 무능한 거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답해도 끝이었어요. 최도연은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상성 맞은편 오미라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펜을 내려놓은 손이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그 순간 끝나 있었어요. 임수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기존 수의 협의는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앞으로 BK빌딩 관련 협의는 전부 공개 입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서 내용으로 볼 때 태광도시개발은 공정성 심사 대상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입찰 자격은 그 심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3년을 매달린 거니 단 한 번의 설명회에서 입찰 자격조차 불투명해진 거예요.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수혜에게 다가갔어요. 수혜야.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임수혜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팀장님, 나야. 나 최도연이야. 압니다. 그래서 최 팀장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긴 업무 자리니까요. 최도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할 기회를 줘. 우리 그래도 14해를 같이 산 부부였잖아. 임수혜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장례식 날 밤 최도연이 직접 내밀었던 그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임수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팀장님이 아버지 장례 다음 날 오전 직접 이혼 신고서를 접수하셨으니까요. 그날 오전부터 저는 최 팀장님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최도연의 입이 열렸다가 그대로 닫혔어요. 임수혜는 확인서의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날 밤 최 팀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친정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어떤 권리도 관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 아버지가 뭘 남겼든 빚이든 뭐든 나한테 넘길 생각 말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친정 재산을 사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네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광도 시개발 대표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임수혜가 말을 이었어요. 14해 동안 저더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셨죠. 머리 쓰는 일은 못 맡긴다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맞아요. 저는 술자리에서 물잔을 채우고 접시를 치우고 쏟아진 와인을 닦았습니다. 임수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태광도 시개발 제안서가 최도연의 이름과 함께 아직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마다 저는 이런 걸 읽었어요. 계약서,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조항까지. 당신이 3년 동안 못 본 187억을
저는 10분 만에 봤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최 팀장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BK빌딩도 끝까지 못 본 겁니다. 임수애는 확인서 사본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적인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고는 돌아섰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러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최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설명회장을 정리한 임수애는 곧장 같은 층 대표실 옆 소회의실로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설명회 시작 전 그녀를 위아래로 훑던 임원 셋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든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오늘 솔직히 놀랐습니다. 금형도 비용 조항, 저희가 반년을 들여다본 제안서였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10분 만에 187억을 짚어내셨습니다. 오늘 대표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빚을 그대로 떠안을 뻔했어요.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따님께 자료를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임수애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준을 따랐을 뿐이에요. 좋은 말이 많은 계약서일수록 작은 글씨를 먼저 봐라. 그 한 줄이었습니다. 소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임수애는 결제판을 펼쳤습니다. BK빌딩 보수관리 예산안, 임차인 분쟁 점포 세세 중재 절차 개시건, 그리고 신규 입찰 공고안. 그녀는 펜을 들어 결제란에 한 장씩 서명을 넣었어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손끝도 떨리지 않았어요. 대표가 된 뒤 임수애의 첫 결제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임수애가 결제판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안건으로 가죠. 임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더는 누구도 그녀를 갑자기 자리에 앉은 외동딸로 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태광도 시계발 인사위원회. 긴 탁자 앞에 최도연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대표와 박상무, 인사 담당 임원들이 줄지어 앉았어요. BK빌딩 건 설명을 좀 해보지.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연은 마른 입술을 떼었어요. 전처가 감정적으로 보복한 겁니다. 이혼 직후라 회사에 화풀이를 한 거예요. 박상무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장례식 날 밤에 그 확인서, 그리고 그 옆에 이혼 신고 접수 기록이 나란히 놓였어요. 전처라면서 자네가 아버지 장례 다음 날 오전 직접 이혼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접수자 본인 최도연. 최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남편으로서 할 말이 있다는 건가? 그 자격은 자네가 그날 오전에 직접 없앴어. 담당자로서 변명할 자격은? 이 확인서 한 장으로 자네 스스로 그 집안 재산엔 일절 관여 않겠다고 못 박았고, 남편 자격도 담당자 자격도 자네가 먼저 다 버린 거야. 최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빠져나갈 말이 하나씩 자기 손으로 막아둔 문에 걸렸어요. 대표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최 팀장, 자네는 강남 빌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리는 사람이었어. 3년 동안 BK빌딩을 본 게 아니라 BK빌딩 문 앞에서 명함만 돌린 거지. 자네가 사람을 못 본 대가를 회사가 3년치 비용으로 치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징계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강남 영업팀장 해임, 핵심 자산가 판단 실패, 고객사 대표에 대한 허위 보고, 사적관계로 인한 회사 신뢰 훼손, 3가지 사유가 나란히 적혔습니다. 태광도 시계발은
BK빌딩 공개 입찰에서 끝내 배제됐고 회사는 최도연에게 손해배상 검토까지 통보했어요. 오성부동산 그룹도 공동사업을 그대로 접었습니다. 며칠 뒤 BK빌딩 38층에서 공개 입찰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탁자 위로 여러 건설사의 제안서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는 태광도 시개발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어 넣은 거였어요. 심사는 임수혜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녀는 태광의 자료를 다른 제안서와 똑같이 펼쳤어요. 감정을 씻지 않고 항목 하나하나를 기준에 맞춰 짚었습니다. 태광도 시개발은 공정성 심사 대상입니다. 기존 제안서에서 매각 측이 떠안는 비용을 작은 글씨로 숨긴 이력이 있어요. 같은 회사가 제출한 새 제안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대표님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임수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조항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그 둘은 다릅니다. 태광의 새 제안서는 이번에도 비용 부담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반면 다른 건설사 한 곳은 빌딩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매입안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살리는 공동 리모델링을 제안했습니다. 세입자를 한꺼번에 내쫓는 명도 강행 대신 단계적으로 이전을 돕고 보상하는 안이었어요. 명도와 복구 비용도 양측이 나누는 투명한 구조였습니다. 임수혜는 그 제안서를 펼쳐들었어요. 저는 조건을 받고 그 조건 뒤에 있는 사람을 받습니다. 이 제안이 가장 정직합니다. 태광도 시개발은 그렇게 공식 심사 절차에서 탈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보복이 아니라 기준에 의한 결정이었어요. 최도연 쪽에서 아무리 전처가 보복했다고 떠들어도 그 말은 더 이상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임수혜가 그 제안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빌딩은 숫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22년 장사한 떡집도 있고 그 자리에 기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회사에는 이 건물을 맡길 수 없습니다. BK 자산관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시작 때 임수혜를 의심하던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임수혜는 빌딩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설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새 판을 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징계 통지서가 최도연에게 도착한 날 봉투 하나가 더 함께 왔습니다. 손해배상 검토 통보서였어요. 최도연은 봉투를 뜯어 종이를 펼쳤습니다. 항목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3년간 집행된 접대비, 빌딩 실사 비용, 외부 법무 검토 수수료, 그리고 무산된 계약의 기회손실 추정액. 맨 아래 합계 숫자에서 최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되짚어보려 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수혜 쪽에 항해 한마디라도 해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막혀 있었어요. 장례식 날 밤 자기가 받아낸 그 확인서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상속 및 재산 문제에 어떤 권리도 관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 문장에 도장을 찍게 만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최도연 자신이었어요. 이제 그는 임수혜 쪽을 향해 입을 열 자격조차 자기 손으로 지워버린 셈이었습니다. 최도연은 통보서를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도연은 오미라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자주 가던 호텔 라운지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미라 씨. 오미라가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태광에서 잠깐 밀린 거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최 팀장님은요? 오미라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간 사람 옆에 붙을 줄만 아는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이번엔 붙을 사람도 잘못 골랐고요. 미라 씨, 저는 값이 끝난 패에는 투자 안 해요. 오미라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그녀는 최도연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를 처음 곁에 둘 때부터 끝까지 오미라에게 최도연은 사람이 아니라 패였습니다. 값이 떨어진 패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게 그녀의 셈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최도연은 BK빌딩 로비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혜를 만나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가 안내데스크에 이름을 댔습니다. 태광도 시계발 최도연입니다. 임수혜 대표님 좀. 최도연님은 현재 출입 제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빌딩을 3년 동안 맡았던 사람이야. 현재 BK빌딩 담당자는 임수혜 대표님이십니다. 최도연은 그 말 앞에서 굳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맡았다고 착각한 빌딩.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이자 담당자가 자기가 버린 여자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로비 안쪽 대표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진회색 정장 차림의 임수혜가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어요. 또각, 구두 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수혜야. 최도연이 유리 게이트 너머로 그녀를 불렀어요. 수혜야, 나랑 얘기 좀 해. 우리 연례해였잖아. 임수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연례회 동안 최도연 씨는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저를 찾지 마세요. 옆에서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 회의 시간이십니다. 올라가죠. 임수혜는 그렇게 답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최도연은 유리 게이트 밖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때 그는 호텔 다이닝룸에서 앞치마를 입은 아내에게 물을 따르게 했어요. 이제 그는 그 아내가 주인인 빌딩의 문 앞에서 한 발도 들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주말 임수혜는 낡은 단층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도장 하나 멈춰선 손목시계,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엄마가 마당 감나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임수혜는 낡은 봉투 묶음을 발견했어요. 우체국 발송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영수증이 차곡차곡 14해 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딸에게 서류 봉투를 붙인 기록이었습니다. 임수혜는 그 영수증 묶음을 손에 쥐었어요. 14해. 아버지는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잔을 채우던 그 시간에 아버지는 우체국 창구에 서서 봉투를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 생색도 없이. 그제야 임수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무너지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딸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올 그날을 기다리며 매달 조용히 손전등 하나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견디라고 보낸 봉투가 아니라 걸어 나오라고 보낸 봉투였어요. 임수혜는 사진 속 엄마를 그리고 영수증 묶음을 나란히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수혜는 낡은 단층 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금간 담장은 새로 손봤지만 감나무는 그대로 두었어요. 아버지가 지킨 집, 최도연이 비웃던 집, 그리고 임수혜가 다시 돌아온 집, 가지 끝에 작은 순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수혜는 그 순을 한참 바라보다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돈을 보지 마라.
사람을 봐라. 이번엔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본 척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돈을 보며 살고 누군가는 끝까지 사람을 봅니다. 그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임병국 회장이 딸에게 남긴 건 2천억짜리 빌딩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임수애는 끝내 그 눈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임수애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살며시 들려주세요. 꽃편지 사연은 오늘도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 한 통을 붙입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